권씨 일가의 종택, 화심당 아치의 신탕. 이름과는 달리 그곳의 공기는 단 한순간도 화목했던 적이 없었다. 오래된 소나무의 묵직한 향과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진그룹의 젊은 총수 권희진은 대청마루 중앙에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표정은 그를 둘러싼 늙은 족장들과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진아, 그의 사촌형이자 유진그룹의 수석 부사장인 권태준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이리의 그것처럼 교활했다. 네가 총수 자리에 오른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이제 너도 그룹도 안정을 찾아야지. 김 의원님 댁과의 혼사는 단순히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국방사업 수주가 걸린 그룹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그의 말에 좌중에 앉아있던 집안의 어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압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권희진은 그들의 속셈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김 의원은 권태준의 가장 강력한 뒷배였다. 그와의 사돈 관계는 권태준의 그룹 내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았다.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다. 저는 정략 결혼으로 사업을 할 생각 없습니다. 이진이 잘라 말했다. 오만한 소리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큰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내리쳤다. 내 놈이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 게야. 다음 달 말까지 김 의원 댁과 약혼을 진행하지 않으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너의 총수 자격에 대해 재신님 투표를 붙일 것이다. 이건 가문의 뜻이다. 사방이 적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들. 이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들을 뒤로 한 채 화심당을 나섰다. 그냥 가주십시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이진은 운전석의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속을 들끓게 했다. 그룹 안에서는 제왕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여전히 죄수였다. 그는 출구가 필요했다. 권태준의 예측을 벗어나는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한 수. 하지만 그 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차가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한적한 동네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끼익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스쿠터 한 대가 차의 앞 범퍼를 스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넘어졌다. 심각한 충돌은 아니었지만 스쿠터 운전자는 마치 큰 부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비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스쿠터 운전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나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금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도서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고은별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평범한 면 원피스에 낡은 에코백을 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잠시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분석하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스쿠터 운전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박 비서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자 은별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넘어지실 때 왼쪽으로 넘어지셨는데 왜 오른쪽 다리를 아파하시죠? 그리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데 스쿠터의 스크래치는 왼쪽에만 나 있네요. 그녀의 지적에
운전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은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근처 전봇대에 달린 CCTV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카메라에 모든 게 찍혔을 겁니다. 확인해보면 간단하겠네요. 그거 고장난 카메라야. 운전자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은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카메라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고장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렌즈 각도가 이상하네요. 의도적으로 아래쪽으로 기울여져서. 사고가 난 이 지점만 정확히 사각지대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녀는 길가의 연석에 희미하게 남은 긁힌 자국을 가리켰다. 저건 저 카메라를 조정할 때 쓴 사다리 자국이고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거네요. 그녀의 추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해커처럼.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완벽하게 해부해버렸다. 차 안에 작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희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오직 관찰력과 논리만으로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쳐버렸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쳤다. 예측 불가능한 한 수, 외부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숨겨진 무기, 권태준의 덫을 부술 수 있는 완벽한 변수. 사기극이 들통나자 스쿠터 운전자는 도망치려 했고 박비서에게 붙잡혔다. 바로 그때 권희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그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은별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강렬한 시선에 은별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보석처럼 빛나는 비범한 지성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으로 말했다. 결혼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멎어버린 듯했다. 고은별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한 남자가,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가장 무모한 도박을 던진 순간이었다. 권희진이 던진 결혼합시다 라는 한마디는 조용했던 골목길에 떨어진 작은 폭탄과도 같았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황당함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고은별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를 들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박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은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부디 연락 주십시오. 저희 회장님께서는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 비서는 권희진을 재촉하여 검은 세단에 태웠다. 차는 미끄러지듯 군중 속을 빠져나갔고 덩그러니 남겨진 은별의 손에는 유진그룹 회장 권희진이라는 글자가 박힌 묵직한 명함만이 남아있었다. 은별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의 옥탑방이었다. 좁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아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화분 몇 개와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장이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공간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온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의 치료비 청구서,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녀가 버는 족족 돈은
동생의 병원비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유진그룹 회장 권희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 그런 남자가 던진 황당한 제안. 처음에는 미친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절박한 사람이 던지는 상식을 벗어난 승부수와도 같았다. 자존심과 상식이 거부하라고 소리쳤다. 위험하고 기만적인 거래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약속 장소는 카페가 아닌 청담동의 한적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VIP 상담실이었다. 철저하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 이 만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권희진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충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냉철하고 이성적인 기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다. 사촌 형인 권태준의 위협,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정략 결혼이라는 굴레까지. 그는 마치 적대적 M&A에 대한 브리핑을 하듯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전달했다. 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적들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변수,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는 은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어제 고은별 씨는 놀라운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외부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의 가장 완벽한 후보자입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 아닌 이성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나와 1년간 계약 결혼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대외적으로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나는 당신 동생의 평생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탁을 설립해 주겠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당신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성공보수도 지급할 겁니다. 은별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자 아픔을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거대한 거래 앞에서 마냥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인물이 아니었다. 숨겨져 있던 분석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 계약으로 인해 제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엔 어떻게 되죠? 그녀가 첫 질문을 던졌다.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아내 역할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대외적인 공식 석상에 동행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정도입니다.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될 겁니다. 계약 종료 후의 탈출 전략은요, 세상이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붙이려 할 텐데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욱의 변호사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욱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모든 것은 성격 차이로 인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언론과 여론은 제가 통제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흠집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은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 둘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일절 금지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만약 이 계약으로 인해 제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보상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변호사들이 즉석에서 계약서를 수정했다. 수많은 법률 용어로 채워진 차가운 종이 위에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 관계가 정의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명했다. 악수도 미소도 없었다. 그저 위험하고 거대한 거래가 성사되었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온 은별의 손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계약서 4번이 들려 있었다. 그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휴대폰에 병원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다음 주에 있을 동생의 수술 일정과 그 아래에 찍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의 예상 비용. 그녀는 이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평범했던 자신의 삶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희생한 대가였다.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행색의 사서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 가장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권희진의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박 비서가 직접 은별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단출한 짐가방을 들며 마치 대단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은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 낡았지만 정겨운 책장, 그리고 동생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이 평범하고 소박했던 세상에게 조용한 작별 인사를 구했다. 권희진의 저택은 서울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부촌인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차가운 돌과 유리, 그리고 금속으로 이루어져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미술관이나 최첨단 연구소처럼 느껴졌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감정 없이 훈련된 동작으로 그녀에게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저택 내부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보여주고 있었다. 넓고 텅 빈 공간, 최소한의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추상화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 거대한 집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통제되고 완벽하며 아름답지만 차갑고 외로운 이곳이 사모님께서 지내실 공간입니다. 집사가 안내한 방은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보다도 더 호화로웠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한쪽에 거대한 드레스룸은 이미 그녀의 역할에 맞춰 준비된 옷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취향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권희진의 아내라는 배역을 위한 완벽한 무대 의상들이었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날 저녁, 은별은 권희진과 함께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첫 식사를 했다.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의 양끝에 두 사람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앉았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진은 그들의 동거 생활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전달했다. 고은별 씨, 그는 여전히 그녀를 성과 이름으로 불렀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당신은 나의 약혼녀가 됩니다.
언론 발표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나갈 겁니다. 그는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앞으로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소화해야 할 대회 공식 일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동선은 박 비서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태도는 명확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바로 그때였다. 그의 개인 태블릿에 긴급 알림 하나가 떴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은별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 역시 이 전쟁의 일부임을 상기하고는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증권가 정보지에 뜬 짧은 속보였다. 유진그룹 리더십, 불안정 루머 확산. 주가 5% 급락, 권태준 부회장. 투자자 안심을 위한 신속한 조치 촉구. 사촌형이 공격을 시작했군요. 이진이 차갑게 말했다. 언론을 이용해 내가 불안정한 리더라는 인식을 심고 이사회를 압박하려는 수작입니다. 내일 우리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그에 대한 첫 번째 방역이 될 겁니다. 안정과 자신감이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은별은 그제야 실감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이것은 단순히 부잣집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는 소꿉놀이가 아니었다. 주가와 여론이 무기가 되고 뉴스 헤드라인이 전쟁터가 되는 치열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이었다.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별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하고 침묵에 잠긴 방에 홀로 남았다. 적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짐이었던 낡은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다. 부모님과 어린 남동생이 함께 웃고 있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액자를 차가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낡은 액자는 그 호화롭고 텅 빈 공간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가족 사진과 내일 있을 결혼 발표 기사가 담긴 태블릿 PC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깊은 괴리감이 그녀를 덮쳤다. 상상도 못할 부와 권력의 세계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토록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은 그녀의 등 뒤에서 이미 닫혀버렸다.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권희진과 고은별의 결혼 발표는 제게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얼음의 황제라 불리던 유진그룹의 총수가 베일에 쌓인 평범한 여성과 갑작스럽게 결혼한다는 소식은 온갖 추측과 루머를 낳았다. 권태준의 파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신데렐라를 가장한 꽃뱀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은별의 첫 번째 공식 데뷔 무대가 정해졌다. 유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자선미술품 경매 행사. 공교롭게도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권태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안방으로 그녀를 불러들여 확실하게 망신을 주고 굴복시킬 작정이었다. 권태준은 당신을 무지하고 교양 없는 여자로 만들어 내 판단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증명하려 할 겁니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행사로 떠나기 전 이진은 그날 경매에 나올 주요 미술품과 참석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조언이 아니라 사령관이 전장의 병색에 내리는 마지막 브리핑이었다. 은별은 그 파일을 들고 자신의 옛 일터였던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서재보다. 낡은 책 냄새가 나는 그곳이 그녀에게는 더 편안한 요새였다. 그녀는 단순히 이름과 정보를 외우지 않았다. 경매에 나올 작가들의 생애와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경제적 배경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다. 경매가 열리는 아트센터는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모두 모인 듯 화려하고 위선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은별은 이진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시선의 창끝을 온몸으로 받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평온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거대한 체스판에 모든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권태준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한 점의 추상화 앞으로 이끌었다. 새 식구. 그림은 좀 볼 줄 아는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김황이 화백의 위대한 작품일세. 아무래도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이런 고상한 예술 세계가 꽤나 낯설겠지. 이 작품에 대한 자네의 생각이 궁금하군. 그것은 그녀의 무지를 폭로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은별은 잠시 말없이 그림을 응시했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여 횡설수설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황희 화백님께서 이 시기에 그리신 작품들은 주로 산업화와 자연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붓터치가 유난히 공격적이고 어딘가 절박해 보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998년은 화백님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IMF 외환위기로 부도가 난 해이기도 하죠. 그녀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어 권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이것은 풍경화가 아니라 한 인간의 절망을 그린 자화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또한 독창적이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미술 평론가 한 명이 나지막이 감탄사를 뱉었다. 그녀는 단순히 미술사 지식을 읊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위기와 예술을 연결하여 완벽하게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권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아내가 이번에는 더 개인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어머, 우리 이진이가 공부하는 아내를 얻었나 보네. 하지만 회사는 도서관이 아니란다. 권 씨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것은 그녀의 그릇을 시험하는 교묘한 폄하였다. 은별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미소로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도서관과 회사는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 모두 가치 있는 정보들로 가득한 복잡한 시스템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 아닐까요? 그 대답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은유적인 선언이자 동시에 상대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였다. 권태종 부부는 더 이상 공격할 무기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굴욕감에 굳은 얼굴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저 여자를 그리고 조카를 너무 얕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순진한 사슴이 아니었다. 교활한 늑대였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진의 차가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방어해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토록 우아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역습까지 가할 줄은 몰랐다. 그가 선택한 변수는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존중의 시선이 오고 갔다. 그날 밤 행사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어색함이 아닌 편안함에 가까운 정적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은별에게 이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잘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칭찬이었다.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은별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챈 권태주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위험한 무기로 그들을 공격해올 것이다. 게임의 판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확고한 플레이어였다. 미술품 경매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권희진은 더 이상 신은별을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룹의 최고급 보안 등급을 그녀에게 부여하고 주요 경영 전략 회의에 그녀를 동석시켰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을 존중하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계약서 위에 존재했지만 그 내용은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지성을 인정하는 동맹에 가까웠다. 권희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아끼고 있었다. 그것은 낭만적인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뛰어난 무기이자 유일한 아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권희진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차세대 AI 국방 시스템. 이지스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회가 열리는 이사회 회의실. 그가 야심차게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회의실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발표가 진행되던 대형 스크린이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악명 높은 해커 집단을 상징하는 비웃는 듯한 해골 마크로 뒤덮였다. 서버가 뚫렸습니다. 보안팀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완벽한 폐쇄망으로 운영되어야 할 프로젝트의 메인 서버가 외부의 침입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상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유령과도 같았다. 보안팀이 하나의 취약점을 막으면 그들은 세 개의 다른 경로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들의 목적은 정보 탈취가 아니었다.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것. 명백한 파괴 행위였다. 이것은 권희진에게 최악의 재앙이었다. 그의 리더십과 그룹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이사회와 군 관계자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권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서서 이사들을 향해 외쳤다. 이것이 바로 전통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만 매달린 결과입니다. 권희진 총재의 무모한 리더십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진을 향해 쏠리던 기대의 눈빛들이 순식간에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 실시간으로 보안팀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은별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다. 화면을 가득 채운 공격 코드의 흐름, 특정 알고리즘의 사용 방식, 그리고 침입자의 디지털 서명.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악몽처럼 익숙했다. 그녀의 뇌리에 봉인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한때 그녀는 나이트 쉐이드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던 전설적인 해커였다. 그녀는 라자루스라는 이름의 해커 집단의 핵심 멤버였다. 처음에는 부패한 권력을 고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으로 뭉쳤지만
리더인 셰이드의 야망이 커지면서 그룹은 변질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기업의 의뢰를 받아 경쟁사의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일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도시의 교통 관제 시스템을 다운시켰고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인 은별은 그룹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고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평범한 사서 고은별로 과거의 자신을 완벽하게 죽인 채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것은 유진그룹을 향한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다. 셰이드가 그녀에게 보내는 배신자에 대한 피해 복수 선언이었다. 은별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침묵할 것인가? 자신의 과거를 지키고 권위진과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그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었다. 아니면 싸울 것인가? 스스로 봉인했던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셰이드와 맞서 싸울 것인가? 밤이 깊었다. 유진그룹의 사이버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보안팀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이제는 그가 총수가 된 이후 처음으로 패배감에 젖은 얼굴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청은 망은처럼 무거워 보였다. 군과의 계약은 물 건너갔어. 태준이 형이 원하는 대로 되겠지. 그는 지친 목소리로 내뱉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어둡고 침묵에 잠긴 저택에 홀로 남은 은별. 결정의 무게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문을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집 전체를 불태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저택의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특정 책 한 권을 당기자 책장 뒤에서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몰래 반입하여 숨겨두었던 낡았지만 강력한 성능의 커스텀 컴퓨터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만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은별은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에 전원을 켜자 어둠 속에서 녹색의 명령어 프롬프트가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사서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전설적인 해커 나이트 셰이드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어둠 속으로 다시 뛰어들.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하기 직전이었다. 고은별은 숨겨진 단말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수년간 스스로에게 맹세했던 약속. 다시는 이 어두운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다짐. 하지만 동생의 얼굴과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준 남자의 무너진 어깨가 떠오르자 그녀의 망설임은 칼날 같은 결의로 변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마치 굳어버린 관절을 풀 듯 이내. 잊혔던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손놀림은 광란의 폭풍처럼 빨라졌다. 그것은 단순히 코드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1과 0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창조주의자 파괴자가 되고 있었다. 은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셰이드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유진그룹의 너덜너덜해진 네트워크 속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는 적의 공격 경로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악성 코드를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격리된 가상 서버 허니팟으로 유도했다. 유진그룹의 사이버 보안 상황실 절망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던 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적의 공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놈들의 프로브가 계속해서 유령 서버에 부딪히고 있어. 마치 누군가 우리 시스템 안에 거대한 미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던 방화벽이 이제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방역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폐색이 짙던 전장에 정체불명의 아군이 나타나 전세를 뒤집고 있는 것과 같았다. 같은 시각 권희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지스 프로젝트의 완전한 붕괴를 예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처참한 실시간 네트워크 상황판이 띄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시스템 전체를 뒤덮고 있던 붉은색 경고 신호들이 마치 썰물처럼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푸른색 아이콘 하나가 나타나 붉은색의 파도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 푸른색 아이콘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파괴된 데이터를 복원하며 오히려 붉은색 공격자들을 거대한 그물망 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대체 누구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신의 팀도 막지 못한 공격을 단 하나의 개체가 그것도 혼자서 막아내고 있었다. 경이로움과 함께 섬뜩한 의구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즉시 익명의 수호천사의 IP 추적을 명령했다. 신호는 전 세계의 서버를 넘나들며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진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신호가 거쳐가는 마지막 경유지에서 아주 미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데이터 패킷 하나가 저택 내부의 개인 네트워크에서 발신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하면서도 어딘가 기대하게 되는 예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희미한 신호의 흔적을 따라 자신의 집무실을 나섰다. 발걸음은 저택의 거대한 서재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육중한 서재의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오직 거대한 책장 뒤편에서 새어나오는 여러 대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아내. 고은별, 늘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복잡한 케이블과 모니터들로 둘러싸인 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면에서 쏟아지는 녹색 코드의 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고 그 표정은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잊은 듯한 완전한 몰입 상태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녀가 바로 푸른색 아이콘이었다. 그녀가 바로 수호천사였다. 이진은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작게 신음소리를 내뱉자 그 소리에 놀란 은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자신의 과거가 발각되었다는 순수한 공포였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그녀의 등 뒤에서 깜빡이는 모니터들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벌인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와 그녀 뒤의 모니터들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조용했던 사서, 사기극을 논리로 분쇄했던 여자, 상류층 늑대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여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무서운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단 한마디를 물었다. 누구야? 당신, 그것은 그녀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었다. 은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오래전에 해커였어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삶에서 도망쳤어요. 그녀의 고백을 들은 이진의 얼굴에 분노나 배신감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사교계의 방패로 쓰기 위해 들여온 도구가 사실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전쟁을 위한 최강의 무기였다니. 그는 그녀 옆에 모니터를 보았다. 푸른색 아이콘은 이제 붉은색 공격자들을 완벽하게 포위하여 가두고 있었다. 그녀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완벽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제 그의 문제는 회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라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였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나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파트너였다. 계획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존중과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은별은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읽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화면 속 자신의 그물에 갇힌 붉은색 아이콘들을 가리켰다. 저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이제 사냥감이 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시간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편의를 위한 계약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동맹으로 다시 태어났다. 권희진의 세상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운 별을 우연히 발견한 쓸만한 변수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압도적인 해결책이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그녀의 가치를 즉시 재평가했고 그녀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180도 바꾸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전쟁터처럼 긴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활기차 있었다. 권태중과 셰이드의 연합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유진 그룹의 네트워크는 뚫리지 않는 철옹성이 되어 있었다. 은별, 즉 나이트셰이드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희진은 그룹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아내를 지원하는 데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파격적이었다. 저택의 지하 벙커를 개조합니다. 이진은 박 비서와 저택의 보안 설계팀에게 명령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령부에 준하는 수준의 완벽한 독립형 커맨드 센터를 구축하십시오. 최고의 슈퍼컴퓨터,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신은별 실장이 원하는 모든 장비를 24시간 안에 조달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공주처럼 아껴주다라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나 명품백을 사주는 대신 그녀라는 최고의 장군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고를 통째로 안겨주었다. 그의 두 번째 지시는 더욱 단호했다. 오늘부로 그룹의 모든 사이버 보안 권한은 신은별 실장에게 위임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곧 나의 지시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거나 그녀의 신원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유진그룹의 최고 등급 기밀입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그녀를 연약한 공주처럼 온실 안에 가두어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성을 만들어주고 그 성의 모든 권한을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이것이 권희진이 한 여자를 아끼는 방식이었다. 며칠 만에
저택의 지하벙커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다시 태어났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비디오 월에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 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수십 대의 서버가 조용한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은별은 그 중앙,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면 원피스를 입지 않았다. 이진이 직접 준비한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박 비서가 대령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진은 나머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십이 되었다. 은별은 디지털 전선에서 셰이드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그의 실체에 대한 단서를 수집했다. 이진은 그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룹 내부에서 권태준의 돈줄과 인맥을 하나씩 끊어 나갔다. 밤이 깊어지면 이진은 커맨드 센터로 내려와 그녀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그녀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왜 나를 믿어요? 어느 날 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은별이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이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샀어. 그리고 당신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은별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님을 느꼈다.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온전히 나이트쉐이드이자 동시에 고은별일 수 있었다. 은별의 방역은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다. 그녀는 쉐이드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역으로 분석하여 그의 코딩 습관과 논리 구조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공격이 시작되는 근원지, 즉 권태준이 그룹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비밀 서버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이진에게 보고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넘칩니다. 권태준 부회장과 셰이드, 그리고 그들이 정보를 넘기려 했던 외국의 경쟁 방산업체와의 모든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태준은 단순히 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핵심 국방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한 용서받지 못할 반역자였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커맨드 센터의 출구로 향하며 잠시 멈춰서서 은별을 돌아보았다. 오늘 밤 푹 쉬도록 하시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이 강력하고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마침내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권희진의 선전포고 이후 유진그룹의 디지털 전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은별은 더 이상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유령 사냥꾼이 되어 셰이드라는 이름의 망령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권희진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디지털 세계에서 건져 올린 단서들을 현실 세계의 정보와 연결하며 거대한 음모의 그림을 맞춰나가는 전략가의 역할을 했다. 지하 커맨드 센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셰이드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해요. 은별이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외부에서 무작위로 방화벽을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집의 설계도를 손에 쥔 것처럼 가장 취약한 곳만 골라서 공격하고 있어요.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끈질긴 추적 끝에 쉐이드의 팀이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그것은 제3국에 위치한 데드드롭 서버였다. 내부의 누군가가 유진 그룹의 기밀 정보를 그곳에 업로드하면 쉐이드의 팀이 그것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었다. 박 비서님, 이진은 즉시 박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 서버의 업로드 타임라인과 그룹 내 주요 임원들의 연구개발 부서 아카이브 접속 기록을 교차 분석해 주십시오. 결과는 즉시 나왔다. 완벽한 일치였다. 거대한 데이터 패킷이 비밀 서버에 업로드될 때마다 권태준 부회장 또는 그의 직속 부하들이 업무 협의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R&D 아카이브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배신자의 정체가 확증된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차례였다. 은별은 비밀 서버에서 확보한 권태준과 쉐이드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파일 해독에 착수했다. 그것은 군사 등급의 암호책이었지만 지금의 은별에게는 풀어내지 못할 암호란 없었다. 그녀는 과거 라자루스 시절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암호화 알고리즘의 미세한 논리적 허점을 역으로 파고들었다. 마침내 암호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태준은 단순히 그룹을 차지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차세대 국방기술 이지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외국의 경쟁 방산업체인 스트라이커 글로벌에 넘기는 대가로 그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스트라이커 글로벌은 쉐이드의 팀을 고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 유진그룹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주가를 폭락시켜 권태준의 인수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술을 적국에 팔아넘기려 한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이진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의 핏줄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을 그리고 조국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었다. 은별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이진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권태준을 평생 감옥에 가두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쳤다. 하지만 이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사적인 복수를 넘어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러워진 내부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며칠 뒤에 있을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이지스 프로젝트의 최종 기술 시연회. 그곳이 바로 처형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 권태준은 반드시 그 시연회를 망치려 할 겁니다. 커맨드 센터에서 은별이 마지막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의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요. 그는 쉐이드에게 총공격을 명령하여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우리 기술을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기꺼이 그 무대 위로 올려줄 겁니다. 이진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렇죠. 은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가 감독과 연출을 맡고 그는 자신의 파멸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는 그런 무대 말이에요. 그녀는 쉐이드의 통신망에 심어놓을 덫 속의 덫, 치명적인 백도어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이진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던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간부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시연회 당일에 은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커맨드 센터의 대형 화면에는 이지스 프로젝트 시연회의 스케줄이 떠 있었다. 이진과 은별은 나란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팀이자 하나의 의지였다. 그들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R&D 센터의 대강당. 그곳은 단순한 기술 시연회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미래와 유진그룹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시험대였다. 전 세계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주목하고 있었다. 권위진은 무대의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유진그룹이 수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AI 방어 시스템 이지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모습은 미래를 이끄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 그 자체였다. 객석의 맨 앞줄에 앉은 권태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미래를 염려하는 충성스러운 임원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셰이드에게 마지막 공격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고은별은 저택 지하의 커맨드 센터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연극에 보이지 않는 연출가였다. 지금부터 가상 드론 편대의 공격에 맞선 이지스 시스템의 실시간 방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수백 개의 가상 드론이 아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영상이 나타났다. 이지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방어 드론들이 요격에 나서는 순간이었다. 쉐이드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스크린 속의 아군 드론들이 갑자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지스 시스템의 방어막이 불꽃처럼 터져나가며 무너져 내렸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해킹당하고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해외 바이어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기자들의 얼굴에는 흥분감이 떠올랐다. 권태주는 바로 이때다 싶어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의 사촌 동생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커맨드 센터의 은별은 완벽하게 침착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대로였다. 미끼를 물었구나. 쉐이드.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쉐이드의 공격을 막는 대신 거대한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악성 코드를 미리 파놓은 함정인 쿼런틴 존 안으로 유인하여 가두어 버렸다. 강당의 스크린에서 아수라장 같던 상황이 순식간에 멈췄다. 이지스 시스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부팅되었고 방어 드론들은 완벽한 모습으로 모든 적기를 격추시켰다. 기적과도 같은 회복에 장내는 경악과 감탄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쉐이드가 자신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틈을 타 은별은 자신이 그의 네트워크에 심어놓았던 백두열을 활성화시켰다. 그녀는 유령처럼 그의 시스템 안으로 잠입하여 그와 권태준 그리고 스트라이커 글로벌의 임원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는 비밀 화상 채널의 제어권을 탈취했다. 강당에서 권태준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마이크를 잡고 이진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맹비난하려 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이진이 그의 말을 막았다. 부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이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의
정보전 대응 능력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이진의 신호에 따라 은별은 강당의 대형 스크린 제어권을 장악했다. 방금 전까지 이지스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펼쳐지던 스크린에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화상회의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며 경악하는 권태준 자신의 모습과 어두운 방 안에 앉아있는 후드를 쓴 익명의 인물 쉐이드, 그리고 스트라이커 글로벌의 임원이 있었다. 그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쉐이드 공격이 실패했다. 놈들이 내 코드를 가뒀어. 이건 함정이다. 스트라이커 임원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권 부회장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소. 권태준이 이럴 리가. 어떻게 모든 진실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권태준은 자신이 저지른 반역 행위의 주인공이 되어 생방송으로 처형당하고 있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그 침묵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권태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하기도 전에 경호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조용히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권태준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가 지배하려 했던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어딘가 어두운 방 안에서 쉐이드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닫고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지만 이미 은별이 그의 위치를 추적하여 당국에 넘긴 후였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이제는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청중들을 향해 오만함이 아닌 유진그룹과 국가안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선언했다. 같은 시각 커맨드 센터의 은별은 스크린 속의 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몇 달이 흘렀다. 권태준의 반역 행위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날 이후 유진그룹은 거대한 경랑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다. 권희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던 부패한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이사회를 재편했다. 이지스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권태준과 그의 공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고은별.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새로 신설된 유진사이버보안센터의 총괄센터장이었다. 그녀가 전설적인 해커 나이트 쉐이드라는 사실은 권희진과 국가정보원의 극소수만이 아는 최고 기밀로 남았다. 세상은 그녀를 총명한 두뇌와 강한 의지로 남편을 보조하여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현명한 여성으로 기억했다. 동생의 병세도 세계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진과 은별 사이를 묶고 있던 유일한 족쇄. 이제 그 계약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날 저녁, 이진은 은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예전에 그 서재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 대신 책장 한편에는 은별이 좋아하는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고 창계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삭막했던 요새는
이제 두 사람의 온기가 깃든 집비 되어가고 있었다. 이진의 책상 위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던 그날처럼 그는 말없이 서류철을 열어 그녀의 앞에 두 종류의 서류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혼인무효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동생을 위한 신탁기금과 그녀에게 지급될 성공보수에 대한 최종 서류였다. 그는 계약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했다. 약속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힘겨워 보였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계약의 모든 것을 완수해 주었소. 이제 당신은 자유요.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계약상 최고의 존중이자 배려였다. 그녀가 희생했던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 은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꿈꿨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완벽한 명예회복,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자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1년간 그들이 함께 겪어온 수많은 밤들과 치열했던 전투와 말없이 나누었던 신뢰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이진이었다. 그날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무모한 도박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기도 했지. 그것은 그의 고백이었다. 비즈니스가 아닌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 은별의 가슴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앞에 놓인 혼인 무효 합의서를 그를 향해 다시 밀어냈다. 그날 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계약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른 것을 위해 싸우고 있더군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서 저는 이 계약서에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회장님, 대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계약, 평생 계약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어렸다. 중도 해지 조항은 없고 이번에는 비즈니스적인 내용도 전혀 없는 그녀의 말에 이진의 얼굴에 마침내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안았다. 공식 석상에서의 연기가 아닌 진심을 담은 첫 번째 포옹이었다. 그가 그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던 모든 행동들의 진짜 의미가 그 순간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녀를 믿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였다. 도망치기 위해 시작했던 성급한 결혼은 서로를 구원하고 제국을 지켜낸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지못해 신부가 되었던 여자는 이제 성안의 공주가 아닌 자신의 왕과 함께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